제 책의 1장의 첫 번째 케이스가 떼쓰는 아이들, 떼쟁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 케이스도 한 20개월 된 남자인데 이제 애당초 처음부터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외가에서 컸어요. 엄마가 일을 하는지. 제 케이스라 정확한 얘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크다가 왔어요. 왔는데 어린이집에 보낸 거죠. 엄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 엄마 이제 사례는 길거리에서 이제 뭘 하자고 해서 안 해주면 길거리에서 눕는다든지, 그리고 떼쓴다든지, 뭐 쉽게 말해서 장난감집에서 뭐 사달래서 오늘은 안 돼 이러면 이제 바닥에 눕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좀 이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때가 자꾸 늘어나니까 심하게 이제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점점 포악해진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는 사실은 무지 많아요. 연령별로도 제 책에도 굉장히 많은데 떼쓰는 아이는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하면 애들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치거든요. 때가 통하기 때문에 떼써요. 그래서 되게 울보나 떼쟁이는 거의 누가 만든다? 엄마 작품이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울렸는데 떼썼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어떤 약속을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 좋아하는, 걔가 좋아해야 돼요. 걔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먹을 수 없어. 너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가 진짜 그렇게 때 안 쓰기로 했는데 그날 또 때를 쓰게 돼서 그날 초코우유를 못 먹어야 되죠. 걔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못 먹게 되면 그 먹고픈 마음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때가 서서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20개월 해왔다, 뭐 3년 그랬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수업 듣고 그냥 금세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약속을 어겼을 때 걔가 불이익을 겪게 돼야 돼요.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한다든지 걔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못 먹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떼쓰기는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절정이 된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18개월 되면 한 단어 말로 다 통용이 될 때고 30개월쯤 되면 애들이 말을 조금씩 하니까 이때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제 아마 때가 일어난다. 그러면 때를 안 쓰게 하려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어려운데 때 쓰고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이유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거를 협상한다든지 들어주는 것은 떼쟁이가 안 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하게 때 쓸 일들이 생겨서 이거는 말처럼 쉽진 않아도 집집마다 때 정도가 있지만 좀 다르긴 해도 어떻게 엄마가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때를 이만큼 키워놓은 다음에 막 안 돼 소리만 하는 그 안 돼, 노 쓰는 거가 미국 교육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요새도 한국도 안 돼 소리 안 하고 그만 이제 이런 얘기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부정어를 많이 듣는 애들은 이게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안 돼 소리 안 하게 하려고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떼쓰는 아이는 주변에 많이 보지만 사실은 애가 누울 자리 보고 한다. 그래서 엄마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는 아이 떼쟁이는 거의 엄마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어겼을 때 아이가 불이익을 겪게 한다면 요 떼쓰는 문제는 하루아침엔 안 되지만 서서히 이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점점 외가나 이제 또 시어머니가 키우는 집도 그게 버릇없는 왕자에서 점점 신사로 이제 매너 있는 신사로 가려면 그렇게 쉬운 일만 있지 않다. 이 점 생각하시고 이제 느꼈을 때부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늦은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떼쓰는 아이 상담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요거는 엄마가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예비 이제 엄마죠. 예비 아직 엄마는 아닌데 출산을 앞둔 엄마가 얘기가 저는 기를 죽이지 않고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개월까지는 엄마가 애가 울음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게 배고픈 건지 짜증난 건지 졸려온데 아무도 안 온다든지 아니면 뭐에 날카로운 거에 찔려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건지 울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울음을 잘 보고 얘기를 해주면 울음을 통해서 소통이 된다고 하죠.
왜냐면 한번 찍 울었는데 얼른 알아서 우유 주고, 한번 찍 울었는데 내려와서 바로 뭐 오줌 싼 거 갈아주면 얘는 우는 거가 일종의 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요거를 보면 잘 모르는 엄마들이 있어요. 누워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대충 울음을 파악을 안 한다 이러면 얘가 이제 좀 세상을 어렵게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까지 일관성 있게 애가 보이는 그 울음이라든지 소통 코드를 잘 알아내면 애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기가 죽지 않지요. 그 다음에 48개월 이후부터 이제 취약 전까지는 나름 규칙을 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너는 네가 좋아하는 TV 유치원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 이래서 말을 잘 안 들어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을 못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 번씩 하면 애가 뭐예요? 아, 내가 TV 프로그램을 보려면 규칙 정해진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의 한계를 좀 슬슬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엄마가 울음을 잘 파악하고 36개월까지 애가 보이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다면 48개월 이후부터 학교 가기 전에는 적당한 규칙을 갖고 한계를 느끼고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어떤 아이로 그냥 이게 자율적인 아이가 되죠. 자율적인 아이는 굳이 기를 죽이고 세울 필요가 없다. 이미 혼자 스스로 자기 기운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아교육에서 키워드는 애가 자율적으로 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어렸을 때는 울음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애하고 상호작용 해주면서 조금 4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한다? 규칙을 잘 지키는지 봐야 되고, 규칙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 바로 칭찬해 줘야 돼. 제 책에서 얘기하는 칭찬 효과는 무언가를 해냈을 때 바로 칭찬해 줄 때 애들이 오래 기억에 남고, 칭찬 받은 애들은 어때요? 자신감 때문에 이제 자율적인 아이로 서서히 커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명령하고 애를 힘들게 하는 집은 사실 자율성은 망가진다. 규칙을 잘 지켰을 때 때때로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애는 스스로 하려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율적인 아이로 크니까, 굳이 지금 예비 엄마로서 기죽이지 않게, 한국 엄마들의 키워드가 기 살리는 아이를 키운다 이런 걸 내가 어느 잡지에서 보고 재밌었는데, 이 기 살리게 하려면 엄마가 미리 알아둘 것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전에 울음을 잘 파악을 하고 하실 때 애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크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는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스토리예요. 징징대고 우는 아이. 벌써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요. 그래서 보니까 4개월 된 초보 엄마 얘기인데 어떻게 징징거리나 봤더니 오전 중에는 애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밤에는 이제 엄마가 보는데 이게 코드가 안 맞고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애가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잘 안 놀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이게 징징댄다, 운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먹고 자고 싸는 거가 뭐가 이렇게 쾌활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징징대고 울고 밤엔 밤에대로 엄마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4개월씩 낮과 밤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한테 상담은 얼른 육아휴직 끝나고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살짝 이제 산후 우울증도 있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거든. 왜냐하면 요때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무척 중요한데 빨리 엄마는 너무 애하고 힘들고 직장 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중요한 걸 놓치지 않나. 요때 참 중요한 개념이 애착 개념이에요. 이제 제가 책에는 내적 작동 모델 그러거든.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으로 잡히려면 일단 같이 자고 먹고 하는 사람하고 신뢰를 갖고, 이게 밤과 낮이 제대로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사이클 속에 있어서 애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죠. 그래서 불안정 애착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애 초기부터 불안정 애착된 애는 많은 일들을 얘가 이제 힘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얼른 귀찮아서 직장 나가겠다 하는 마음부터 좀
좀 변화되길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1순위가 일단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렇게 좀 누구한테 좀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산후 우울증 계속 가는 것은 이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애한테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힘드니까 좀 여러 사람 도움을 1차적으로 받는 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게 강한 애착 관계가 돼야 하니까 좀 엄마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응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바로 육아휴직 끝나고서는 직장 간다 보다는 좀 한 1년을 같이 애랑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때 이런 노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아기라는 존재는요,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말도 낳자마자요 뛰어요. 새도 납니다. 사람만 유독 낳자마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싸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뭐라 그러면 옹알이 하면 반응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늦게 진화하지 않느냐. 근데 요 시기를 잘 코드가 안 맞고 이게 애착이 불안정으로 되면은 사실은 아기라는 존재는 누군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조를 받을 때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작동 모델이 부정적으로 잡히죠. 그러면 얘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늘 울기만 하고 징징대고 낮과 밤이 바뀌어도 누구 하나 답답한 사람 없이 한다면 애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경험인데 놓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인 작동 모델로 되려면,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애하고 상호작용을 민감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울지 않는 아이, 벌써 운다 하는 것은 난 소통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울지 않는 아이로 하려면 그걸 잘 보셔서 상호작용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아이하고 부모가 아주 특별한 관계다. 전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애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애한테도 힘들지만 엄마도 이제 그 힘든 애를 계속 힘들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육아의 시작은 사실 애착에서 온다. 요걸 많이 놓치는 엄마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엄마가, 시엄마가,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그래서 뭐 할머니 스타일로, 외가 스타일로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내가 좀 개입하려면 이미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걸 느낄 땐 좀 늦어요. 그래서 요게 낳자마자 애착이 0세부터 18개월까지가 1차기 애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2차기 애착 시기가 3세까지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들으면 다들 어머 선생님 저 일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3년까지 애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주 대놓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죠. 지혜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지혜 같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택할 건지는 다 개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징징대는 아이를 놔두고 나는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느냐는 주어진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징징대고 우는 아이, 낮과 밤이 바뀐 아이, 이런 애는 지금 그 애착이 부정적으로 내적 작동 모델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이거를 긍정적인 작동 모델로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그쵸? 애랑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애가 서서히 엄마를 느끼고 낮과 밤이 바뀌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제가 뭐 개개인의 집에 대한 경제를 뭐 이렇게 다 던져주지도 않으면서 일 나가지 말고 애 보세요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뭐랄까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모든 상황은 결국은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애착이 육아의 시작이면서 전부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때 애착이 안정된 애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근데 이때 어긋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든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 시작부터 안정애착 요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쭉 있을 육아의 시작이면서 전부이다.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양육자가 그 책임을 갖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격적인 아이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래요. 주변에 많아요. 공격적인 아이. 그쵸?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남자애인데 9개월부터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지금 만 2세가 안 되는 거죠. 안 됐는데 얘는 말도 잘하고 활동적이에요. 비교적 보면 이렇게 괜찮은데 제가 왜 공격적일까 보면 놀 때 민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상처를 낸다거나 깨물건다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자 이러고 이제 자기한테 지적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구르면서 울고 이제 떼쓰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지받는 걸 싫어하는 애죠. 특별히 이제 하원시에 애들이 다 가는데 이제 이 엄마가 일을 하니까 이제 종일반에서 더 늦게까지 이제 시간 추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하원할 땐 이렇게 벽 붙잡고 엉엉 운대. 우리 엄마 언제 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그러지만 엄마는 올 수는 없죠. 일하다 말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이 아이의 행동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나타난 행동 특성인데 이제 엄마하고 상담한 결과 이제 얘를 우리가 가상 이름이 민준이라고 그래. 실제 이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상당히 임신 중에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우울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작심을 하기를 애 낳으면 나는 반드시 취업을 하고 애를 어린이집에다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작심을 하고 일찍이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준이가 둘째인데 큰애가 이제 민석이도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이제 걔가 떼도 쓸고 울어서 큰애는 주로 많이 매로 다스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낸 정보인데 그래서 이 공격적인 아이는 얘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엄마에 대한 애정결핍 엄마랑 충분히 잊지 못한 그 분노 슬픔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시에는 애가 잘 놀다가 누구하고 상호작용해서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를 방어한다. 이렇게 보면서 또는 이제 엄마가 큰애 때를 때렸기 때문에 민석이도 아마 이제 첫째를 많이 때렸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둘째도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애를 때려요. 근데 지금 아동학대법으로 묶여서 안 되는 건 알지만 10번 잘하다가도 11번째 때리면 애들은 10번 잘한 거를 기억 안 하고 한 번 맞은 걸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고 큰 애들은 맞으면서 공격성을 배운다 이래요. 그래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포악하게 난폭하게 애들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지적하면 구르고 물고 떼쓰고 이러는 거는 이미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적인 형태로 자리 잡혔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체벌은 하면 안 된다. 이제 로크라는 학자가 이미 체벌의 이제 나쁜 점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벌을 많이 받은 애들은 노예적인 기질을 해요. 이게 뭐 또 노예냐. 맞을 때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싹싹 빌고 엄마 안 그래 이러고 엄마 없으면 또다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건 노예죠. 매 노예가 된다. 그래서 로크는 절대 때리지 말고 말로 하는데 이 사람 얘기 중에 차가운 시선을 이용하라 그래요. 차가운 시선. 그러면 한국 엄마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 차가운 시선이라니요. 사실 차가운 시선이 훈육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평소에 어땠어야 돼요? 애하고 눈빛이 따뜻했어야 돼요. 라포 형성이 애하고 좋은 집은 엄마가 애 눈만 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꾸만 안 해도 애들은 금세 썰렁하게 느끼죠. 그 썰렁함으로 애를 훈육을 한다는 뜻에 이제 로크는 차가운 시선을 이용해라. 자꾸 때린 애들은 맷집만 늘어나고 때려서 행동 수정은 되지 않고 점점 엄마는 애한테 상처 주고 애는 점점 난폭해지고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한 번 그러다가 두 번 그러다가 막 때리게 됐지.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버릇 기르려고 손빵 날린 게 나중에 금세 난타되죠. 막 때려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방도 때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로 하거나 차가운 시선은 뭐죠? 이미 시선 처리만 안 해도 애들은 굉장히 형벌로 생각해요. 저도 아들 둘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제 엄마 학교 갔다 왔어. 그런데도 응 그래 왔구나 애썼다. 뭐 먹을래? 뭐 이 정도 라포 형성이 될 때 학교 갔다 왔어. 근데 대답 안 하면요. 엄마 부르다가 결국 부엌까지 와요. 그리고 내 눈을 막 따라다녀. 엄마 나 왔거든. 그런데 그때 눈 안 쳐다보고 너 그런 일을 했니? 뒷집 아저씨가 널 봤다 그러더라. 화단에다 오줌 싼 게 너니? 엄마는 난 너가 아니길 바래. 근데 파란 바지는 너가 아니니? 막 이러면 애가 갑자기 그거 모르는 줄 알았더니 옆집 아저씨가 보고 엄마가 알게 됐구나. 그래서 엄마가 저 차가운 시선은 그치 내 못마땅한 행동에 대한 이제 이렇게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금세 애들이라도 엄마 사실은 뭐 유치원차가 갈 것 같아서 내가 그랬던 거지 집에 들어왔다 가면 차 놓치면 더 혼나니까 그랬던 거야. 엄마를 나름 변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 겪다가 이제 차차 올바른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제 걸핏하고 때리는 집은 때려서 안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영원히 못 고쳐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애 상처 주고 애는 계속 이제 맞는 아이가 되고 공격적인 아이가 되지요. 그래서 참 요거 로커 얘기하는 그 체벌은 옳지 않다. 노예적 기질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것이 대단한 훈육의 효과를 가져야 되지 맞고 큰 애들은 또 다른 공격성을 낳는다. 그러면 이제 차가운 시선이 먹히려면 어떻게 된다? 평소에 따뜻한 시선으로 라포 형성이 된 집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냉담하고 애한테 차갑게 하고 이게 집안 분위기 쿨한 집은요 차가운 시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 냉담했는데 이게 차가운 시선이 애한테 먹히려면 엄마하고 애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지. 그 누구 왔구나. 이런 걸 또 네가 학교에서 만들었니? 엄마 좀 한번 줘보자. 엄마 방에다 걸어둘게. 이렇게 관계가 좋았을 때, 따뜻했을 때 엄마 그래서 눈 안 쳐다보고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한테는 메시지가 저 차가운 시선은 뭐지? 내가 이런 일을 한 걸 엄마가 알았네.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시간은 꽤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이게 애도 굉장히 적절히 잘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유아기 때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느라고 이제 애하고 많은 결핍이 있다 노는 시간이 적었다 이러는 것은 사실 애한테 유아기 훼손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돼요. 구멍이 숭숭 난 게 밥 많이 먹는다고 뚫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멍 숭숭 난 거는 그 정서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달의 적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그 경험을 받아야 돼. 제가 요 얘기할 때 꼭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렸을 때 요때 만 2세, 4세 요때 막 놀이공원 다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집이 아빠가 막 파산 일보 직전이라 막 반지하로 그냥 쫓겨다니고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힘든데 애하고 놀이공원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애가 이제 이만큼 컸어. 대학교 20살이에요. 그죠? 대학교 1, 2학년 돼서 아빠가 너무 그때가 가슴 아파. 놀이공원도 한 번도 못 가고 우리 애는 저게 결핍이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돈이 충분하니까 대학교 학생들한테 계속 아들 넌 그때 놀이공원 못 갔으니까 어디 가자. 롯데월드 가자. 그래서 대학생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돼요? 우습잖아 생각이. 그때 얻어질 경험은 그때 메꿔줬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학생 된 애한테 예전에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메꿔준다고 한들 메꿔지지도 않지만 참 우스꽝스럽다. 자, 발달의 적기성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그 시기에 경험할 것은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저렇게 공격적인 아이가 안 되려면 엄마하고 노는 시간을 많이 갖고 엄마한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시선도 받고 이래야 돼. 어떤 집은 엄마가 집에는 있는데 애하고 시선을 안 마주쳐요. 엄마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애 영역이 따로 있대. 난 참 되게 웃기는 얘기 많이 들어. 그래서 애는 애대로 혼자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뭐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애하고 시선도 안 맞아. 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달의 적기성,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물론 발달학자들도 중요하고 교육학자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물론 이제 학교 갈 때 또 학교 다니면서 또 힘든 일도 또 그때 엄마가 뭘 해줘야 되긴 하지만 지금 학교도 안 다니면서 엄마하고 잘 놀면서 놀이 속에서 애가 뭘 잘하는지 찾아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발달에 맞게 엄마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발달에 맞게 칭찬해주고 발달에 맞게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나는 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잘 몰라서 체벌로 시작을 해서 애를 상처를 줬다면 오늘 방송도 좀 한번 회개를 하시고, 그렇죠? 이제부터 말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가운 시선을 이용하려면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 때 눈만 안 마주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저서히 행동 수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근데 이런 전작업이 없이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러면 공격성을 엄마한테 배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물론 엄마가 애를 가지면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 우울증으로 혼자 작심한 게 나는 이제 애를 낳으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막 이게 탈출하다시피 나갔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래서 유아기 때 부모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아기 때 애들이 유아기 훼손이 부모로부터 됐을 때 그 구멍을 메꿔줄 것은 없다. 뒤늦게 대학생 돼서 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제가 이제 상담 사례로 볼 때 그렇게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엄마가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구멍은 잘 안 메꿔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답은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기 훼손되지 않게 유아기 부모의 결핍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이런 공격적인 아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 핥히고 꼬집고 때리고 막 이래요. 한 만 2세 남자예요. 제 집에 사례를 보면 남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지. 주로 이렇게 생육사를 보니까 3개월까지는 출산 휴가를 쓰고 엄마가 이제 3개월 후에 복직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를, 3개월짜리를. 그래서 이제 지금 만 2세 될 동안 5군데나 어린이집을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난 이 자체가 얘한테도 참 불안정 애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디테일한 얘기는 들을 수 없고, 근데 애 자체가 잘 먹지 않고 좀 허약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 점점 난폭해지면서 꼬집고 핥히고 때리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엄마 사연은 이런데 되게 보통 엄마 얘기 자기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 엄마는 그래요. 저요 사실은 애는 이러는데요. 제가 남편 연봉보다 2배를 받아서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니까 애가 일어나. 그래서 또 그 연봉도 아까우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집에 있긴 또 경제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 저한테 물은 거는 애가 이렇다 그래서 연봉 포기하고 내가 집에서 애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5군데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지금 다니는 데 조금 기니까 좀 적응하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옳은가? 그게 지금 저한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일단 애가 핥히고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이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공격적인 것부터 먼저 학습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이제 결론을 제가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거는 학습되어졌다 하는 거죠. 얘 혼자서 어느 날 핥혀야지, 때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얘가 한번 그런 식으로 당했다. 그래서 당할 때 배운 걸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는 이제 애들의 사회성이라는 게 미성숙한 것부터 시작하다가 성숙으로 가죠. 예를 들어 누구 친한 애랑 놀고 싶으면 너 나랑 놀래? 이런 애는 없어요. 시작이 걔 그 티셔츠 쭉 잡아당겨요. 여러분 너 왜 이래? 이러면서 뭐 우리 집 가 뭐 이러면서 그 티셔츠 잡아당기고 머리 잡아당기면서 사회성이 성숙으로 가려면 미성숙을 하다가 성숙으로 가죠. 그래서 이 지금 애도 핥히고 때리는 거는 이제 미성숙한 사회성인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자기의 그 관심 표현이다. 응? 난 너랑 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로 봐진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핥히고 꼬집고 이런 행동은 얘가 그 심리적인 문제, 엄마와 관계가 좀 소원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3개월부터 너무 어린이집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서 얘가 그 심리적으로 불안이라든지 이렇게 분리불안 같은 것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원인은 그렇게 파악은 됐지만 지금 얘가 계속 남을 핥히고 때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하지마 보다는 너가 만약에 핥힘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는 옆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애를 착 핥히는 척해. 너 느낌이 어떠니? 아프니? 좋으니? 막 이래. 그래서 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걔도 한번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상대 입장을 알게 한다. 저도 제 에피소드가 저희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굉장히 컸는데 한 18개월쯤 됐나? 제가 맨날 뭘 책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면요. 와서 이렇게 뒷머리로 확 잡아당겨요. 그럼 되게 짜증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마 엄마 아파요. 이래도 조금 있다 와서 또 잡아당기고 그래서 하지마 소리 몇 번 하다가 걔가 혼자 있을 때 머리를 똑같이 했어요. 내가 나한테 하듯이 내가 똑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에 걔가 나한테 한 것보다 더 좀 세게 잡아당긴 것 같아.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굉장히 아픈 거지. 그랬더니 이러고 한참 응시하더니 그 뒤로는 절대 머리 안 잡아당겼어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예 같지는 않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너도 이렇게 해보면 아 이게 잡아당기는 건 기분 나쁘고 힘들구나. 그래서 애가 만 2세래도 절대 그거 느낌 알아요. 싫은 느낌,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느낌,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걔 연령에 맞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애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물론 연봉이 남편보다 2배 많다. 이건 참 아까운 사실이지만 저거 요만큼 살면서 얻은 결론은 세상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애는 때를 놓쳐서 키우는 거는 굉장히 돈 이상의 것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애한테도 안 좋고 부모가 끝끝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피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핥히고 때리고 그런 게 미성숙한 거니까 관심을 갖고 뭐 심리적인 문제가 공격성으로 나왔으니까 역지사지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경험을 시키고 이런 일을 다 했는데도 애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일을 좀 접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하고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지만 저는 사람 만드는 일의 부모의 역할은 그 어떤 거보다도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원래 발달의 적기성은 그때 어떤 자극을 못 줬을 때 그 구멍 난 대로 이렇게 가지 그 구멍이 어느 날 돼서 나이 먹어서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엄마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진짜 애를 낳아서 똑똑한 아이로 공부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 인지적으로 똑똑한 아이로 키우시려면 그 선수가요 정서 사회성이 안정돼야 돼요. 정서 사회성이 안정되려면 이런 핥히고 꼬집고 때리고 이렇게 난폭한 행동하는 애를 바로잡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이런 난폭한 공격적인 행동, 남하고 상호작용이 이미 부정적으로 너무 공격적인 방법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많은 시간 놀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좀 일을 조금 이제 복직을 좀 늦추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서라도 애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놀아준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빌딩으로 말하면 유아교육의 0세, 6세는 기초공사죠. 예전에 이렇게 기초공사 엉터리를 하면 와우 아파트라고 다 무너지고 뭐 그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요새 그런 건물은 없지만 기초공사를 든든히 해야만 빌딩이 빌딩으로서 역할을 하죠. 얘가
이 다음에 어떤 아이로 사느냐는 지금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데, 지금 이미 보여지는 이런 부정적인, 공격적인, 남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좀 이게 잘못하는 걸 알면서 그냥 방치하고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기초공사를 전혀 노력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0세, 6세 때는 애한테는 빌딩으로 말하면 기초공사고, 요거는 연령별로 걔가 느껴져야 될 어떤 자극,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그런 어떤 사랑 속에서 애가 정서사회성이 안정된 애들이 학교 갔더니 아유 공부도 좋아하고 발표도 잘한다 이러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게 무시되잖아요. 정서사회성이 안정적으로 안 되고 막 핥히고 때리고 던지고 이걸 그냥 방치하고 걔 원래 성격이 그래 이러면 학교 가면 공부 정말 못해요. 그래서 진짜 공부로서 빛을 보고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고 싶으면 사실은 영유아기 때 0세 6세 때 기초공사는 뭘 해야 되느냐, 얘한테 숫자 가리키고 한글 가리키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정서사회성이 난폭하다든지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남의 입장에서 내가 때렸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크는 애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더 걱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마 지금 연봉 문제랑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 문제가요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가 이러면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걸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연봉 체계 때문에 이게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니까 집에 와서 분명히 애하고 열심히 안 놀고 좀 엄마가 짜증을 좀 애한테 냈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바대로 안 됐으면 엄마가 좀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애한테 했다면 사실은 공격적인 거는 사실 배워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서가 너무 막 힘들고 바쁘다면 좀 엄마가 애를 위해서 좀 휴직을 하다가 다시 이제 기초공사를 좀 단단히 엄마가 채워주고, 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 애들은 사랑을 먹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얘기는 할 때마다 제가 얘기 참 많이 해요.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가 0세, 6세다. 이때 시기를 놓치고 그 뒤에 하려고 한다면 많은 걸 놓친 걸 알고요. 그때 무릎팍 찍어봤자 이제 애는 이만큼 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잘 듣고 혹시 이럴까 저럴까 해서 만약에 태도 변화를 했다면 저는 보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수업처럼 애들 얼굴 보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대중을 통해서 하지만 제 피드백이 정말 이분 좋은 얘기 했다. 그럼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만 결정을 했다면 애한테는 큰 이제 이렇게 다른 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각도만 조금 1도만 다시 해도요 5년 뒤에는 너무나 다른 각도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젊은 엄마들, 0세 애들, 1세 애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내 수업을 듣는다면 전반적인 그 숲을 보면서 나무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숲을 모르고 나무만 잘 키울 수는 없다. 부모들의 교육 철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공사 얘기를 하면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 우는 것도 지겨운데 또 매달리기까지 한 데서 스토리를 보니까요 21개월 된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동생을 보면서 엄마가 15개월 때부터 애를 시댁에다 3주간 맡기고 둘째를 낳은 거죠. 거의 이런 집 많아요. 왜냐면 뭐 애 낳는데 큰애를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3주간 시댁에 있고 시댁에서도 잘 놀고 뭐 이렇게 듣자 하니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얘가 그 뒤로부터 일종의 트라우마지. 이제 나왔잖아요. 엄마랑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잘 때도 손잡으라 뭐 안겨서 자려고 하니까 반대로 엄마 너무 피곤하잖아. 둘째 나서 일도 많고 몸도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생각에는 둘째 나서 내가 못 놀아준 게 죄지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얼른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때요가 상담이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엄마가 애가 자꾸 그냥 들러붙고 매달리고 울고 그러니까 막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체벌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사연이고, 사실 이 비슷한 사례는 엄청 많아. 왜냐하면 둘째 나면서 초대를 시댁에 뭐 한 3주, 한 달 이런 일은 왕왕이 제가 주변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일단 볼 때 이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는 이제 불안정 애착 증세가 보이고,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3주가 얘한테는 한 3년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 3주라고 안 느낍니다. 그럼 이미 굉장히 엄청 큰 두려움으로 또다시 엄마를 못 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으로 매달리는 행동이 나온 거죠. 참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이 안 되면서 매달려야 돼요. 왜냐면 꼭 도망갈 것 같으니까. 요런 케이스는 되게 많이 봐요. 한 방에 있다가도 엄마가 딴 데 가면 따라 나가. 왜? 저런 딴 방 가다가 사라질 것 같아. 왜? 그 3주간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내 시야에 없으면 영원히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 3주간이 사실은 애한테는 그 공포에 뭐 한 3년처럼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이 3주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애 병원에 있을 때도 아빠나 할머니가 엄마 보러 가고 이렇게 매일 가족은 매일 봐야 되죠. 그러면 약간 자는 환경이 시댁에 있고 이제 외가 있어도 엄마를 또 보고 동생 보러 가고 이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딱 이렇게 두절되고 이런 경우는 참 애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이제 매달리게 되고 이제 힘들게 하는데, 자, 그럼 왜 애들이 매달릴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면 매달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난 그거 먹고 싶어, 그건 싫어, 뭐 이러고 자꾸 이게 매달리는 케이스는 이게 이제 긴장 해소를 위해서 매달린대요. 그럼 막 매달릴 때 뇌에서 그 스트레스 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대. 그러니까 매달리면서 얘는 긴장 해소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매달리는 애 싫어하죠. 다 귀찮죠. 그럴 때 저리가, 넌 또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애는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그 이렇게 결핍 부분을 나름 긴장 해소하고, 그렇잖아요. 뇌에서도 스트레스 물질 농도가 낮아진다니까 해소하는 중인데, 이제 귀찮다고 더 뿌리치고 도망 다니는 엄마는 난 이건 옳지 않다고 봐. 그래서 애가 좀 그렇다. 그러면 속으로는 싫지만 내 얘기 듣고 옳지 않은 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니까. 그래서 애가 이렇게 막 매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만든 거니 안아줘야지. 이러고 더 흠씬 흡조히 기꺼이 안아주면 애가 점점 긴장 해소가 되면서 이제 평온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온을 많이 찾은 애는 뇌에서 긍정적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 붙잡고 괴롭히고 치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볼 때는 아우 쟤 왜 저럴까 하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다? 부모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그 결과 행동만 갖고 애를 미워하고 도망 다니기보다는 이렇게 매달리는 행동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걔가 그만할 때까지는 어때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전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주면 걔도 이제 뇌 물질이 이렇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것이 꼭 그러지 않아도 이제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제 이렇게 책들, 소아과 책들을 보니까 4개월 된 애가요. 그렇게 낙가밤 없이 그렇게 울고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엄마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4개월짜리 아기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한다.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얘 간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 바로 입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울 때는 울음이 소통이고 울음에 적당히 상호작용을 못하면 애는 어떻다? 소통이 안 된 거니까 이제 간 수치가 높아질 정도 이미 이제 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울음에 민감했다 그런 얘기도 봤는데, 사실은 애들은 언어 이전의 단계는 뭐다? 울음이 대화랑 똑같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뭐랄까 길지 않게 엄마가 잘 핸들링하는 집은 이미 이제 울음 박사가 됐다. 울음의 소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울면서 매달린다 하는 걸 정도는 굉장히 매달리는 애는 절박한 거다. 그래서 이미 뇌에서 그런 스트레스 물질이 농도가 낮아지니까 매달릴 때는 뿌리치시면 안 되고 애들하고 상호작용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애 키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도 또 다른 것이 명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책에서는 이렇게 매달리는 애 어떡할 거냐,
뿌리치려고만 하지 말고 엄마가 그걸 좀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면 뇌에서 그 평온을 찾고 그런 어떤 긍정 물질이 채워지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케이스는요, 3주간 시댁에 보내진 게 애로서는 3주가 아니라 거의 한 3년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미 이제 지난 건데 뭐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이때 매달리고 자꾸 여기 잡아주세요 이렇게 안고 자려고 그러고 옆에 이렇게 엎어져 배에서 이렇게 엎어져 자려고 그러고 이제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힘들더라도 엄마가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어떤 행동이 나타나서 자꾸 치료하기보다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명씩 3명씩 애를 낳을 경우에 이제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는 늘 이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뚝 끼워서 어디다 놓고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편한 거냐 라고 할 때 애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일 전혀 없이 잘 크는 애들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집도 있다면 엄마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애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둘 다 행복해, 가족이 행복하니까 이런 사례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아이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오늘은 물건 던지는 아이예요. 참, 이 사례도 보면 한 18개월 된 남자인데, 근데 던지는 경우가 책에서 보니까 팔 근육이 생기려면 자꾸 던진대요. 그래서 이걸 문제행동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기즉슨은 이게 약간 이 팔 근육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얘가 뭔가 불편할 때 마구 던진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하지마 그러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지마.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환경적으로 저렇게 던지고 하지마 소리는 난 배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발달상 한 18개월짜리는요 눈빛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서 하지마, 이리 와, 뭐 옳지 않아 이런 얘기 다 알아듣는 애가 18개월이에요. 걔 말은 단어 하나 써도. 그래서 요 전까지 아마 하지 말라 소리 참 많이 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 하지 마 소리 하고 마구 던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제가 할 거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좀 정리하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마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엄마들은 대안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뜨거운 물 이제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자꾸 잡으려면 뒤니까 하지마 이랬다면 물을 좀 뜨겁게 한 다음에 걔가 어느 정도 식은 주전자를 애 손으로 한번 닿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저거를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뜨겁구나. 그래서 이제 될 정도 아니고 뜨거워 할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약간 식은 주전자를 만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좀 물리적 환경을 좀 달리해서 경험을 시켜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서 공부할 때 무슨 웨딩 하는데 갔어요. 저녁 때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친척들이 많이 오니까 뭐 아장아장 걷는 애, 뭐 2~3살짜리 뛰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웨딩이 밤에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식을 하고선 걔네 이제 파티 많이 하니까 막 이만한 큰 케이크를 이제 이렇게 막 3단으로 된 케이크 술술술 오니까 그때 지금 생각에 18개월짜리 된 남자애예요. 아주 꽤 잘 걷는 애더라고, 걔는. 걔가 가서 그 3단 다리를 지금 잘하면 잡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 어머, 저거 어떡하지? 저거 잡으면 저 케이크 쓰러지는데? 그래서 내가 미국의 부모들은 저럴 때 어떡하나 유심히 봤더니, 아빠가 거의 무슨, 뭐, 정말 날려오듯이 와서 애를 뭐, 그러지 마, 뭐, 돈도 이거 해봐도 안 되니까 계속 확 잡고 어디론가 장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방법이다. 말을 해서 안 되고 이미 제 욕구는 저 케이크 나오니까 케이크 다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걸 부모는 읽으면 하지마, 뭐 왜 가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손잡고 걔를 껴안고 다른 데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때는 물리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서 위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조그만 애가 막 던지고 하지마 소리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거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나 이제 태도를 그대로 모방한다, 모델링한다. 그래서 부모를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혹시 엄마나 무의식 중에 하지마 소리를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하지마 소리는 되도록 안 하시고 어떤 행동을 좀 조용히 타이른다든지 조곤조곤 말을 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지마 소리를 자꾸 하면 얘는 하지마만 입력이 돼서 문맥과 상관없이 하지마 소리를 소리치고 다닌다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모가 먼저 모델링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애하고 얘기는 하지마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말로 잘 상호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했냐면 자꾸 하지마라는 이런 명령어 쓰기보다는 평소문 쓰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소문은 예를 들어 여러분 잠깐 내 수업 지금 듣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 우리도 나갔다 들어오면 겉옷 이렇게 소파 위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엄마들 뭐라 그러세요? 아니 이 잠반 누구 거야?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러면 대화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 쓰지 말고 평소문 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고가 왜 여기에 있니? 이렇게 쓰지 말고 레고는 놀이방으로, 그렇죠? 또 아빠 점퍼가 거실에 있으면 이 점퍼 누구 거야? 왜 여기에 있어? 이렇게 긁는 얘기로 하지 말고 아빠 점퍼는 옷장 안으로 이렇게, 그렇죠? 또 큰아이가 가방을 갖고 그냥 소파에다 던져놓고 지방 가서 있다 그러면 자, 이 가방 누구 거야? 이러지 말고 가방은 뭐 큰아들 방으로 막내 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의 언어적인 패턴이나 스타일은 애가 어려서 어떤 언어 패턴을 듣고 크느냐가 중요하죠. 몬테소리는 그래서 0세, 3세까지는 무의식적인 언어 단계, 3세, 6세는 의식적인 언어 단계 그랬어요. 그럼 무의식적인 언어 단계는 얘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거를 하나의 이제 입력으로 돼서 머리가 컴퓨터 같아서 다 입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0세, 3세까지는 대부분 애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사실은 걔가 3세부터 말할 때 그게 하나의 자원이 돼서 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문을 안 쓰고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 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 가방이 누군데 여기에 있어. 이 옷은 누구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긁는 얘기 하기보다는 큰애 옷은 옷장으로, 아빠 옷은 옷장으로, 뭐 레고는 레고방으로, 그렇죠? 장난감은 장난감 통으로 이렇게 평소문 쓰시면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업되거나 싸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지금 엄마들이 다 동시에 몇 가지를 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내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들을 때뿐이고 잘 안 되면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만들면서는 좀 연습을 하자. 명령문 쓰지 말고 평소문 쓰는 걸로. 그래서 이 하지마 소리를 엄마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애가 듣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 던지고 뭐 하지마 소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엄마 하는 얘기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집은 아니요 저는 안 그러는데 애들의 아빠가 그러면 아빠가 하는 거에 이제 그대로 모방한다. 어떤 집은 아니요 저희 신랑도 안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 어머님이 하는 얘기 듣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럿이 다 같이 살 때 이런 하지마라든지 부정언어를 명령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애 잘 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좀 찾고, 대안 찾은다면 이렇게 명령어 쓰지 말고 평소문 쓰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애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지마라고 했다면은 이것을 전부 평소문으로 쓸 수 있게 연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연습적으로 살아보고 살면 참 잘 살 텐데 이제 1회로 끝나니까 참 힘든 사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습관은 엄마, 아빠, 그 가족 모두가 한번 연습을 해본다. 그래서 명령어 쓰지 말고 평소문을 쓴다.
이제 지적하는 말로 애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평소문으로 쓰면 벌써 말 자체가 사람을 좀 덜 기분 나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외국서 공부하면서 무슨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언어 자체 배열을 그렇게 명령하거나 지적하는 거는 상대방하고 싸움을 자꾸 일으킨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그때 듣고 제가 한번 요번에 이렇게 하지마 소리 듣고 애들가 그대로 엄마 말을 따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면 엄마의 언어 모델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때리고 깨무는 아이죠. 때리는 거 하나도 힘든데 깨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는 행동은 극도로 좌절된 아이들이 해요. 되게 어린이집에서 전화 받고 막 엄마 호출하는 경우가 물어서 이렇게 이빨 자국 나면 반드시 엄마 와야 되고 뭐 다 뭐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난리잖아. 근데 이렇게 문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좌절된 아이다.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바를 잘 모르고 너무 뭐랄까 그냥 얘를 끝까지 뭘 안 들어줘서 힘이 무척 든 아이라고 봐야 되죠. 좌절됐다, 나는 힘들다 이런 거에 반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15개월 된 남자하고 이제 돌 지나서 자아는 생겼지만 아직 소통도 힘들고 자 이러는데 얘가 소리 지르면서 깨물고 때리고 이런다. 엄마 얼굴 때리고 깨문대요.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 얼굴 같은데 하는 것은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15개월 되기 전에 애가 말 안 들으면 가끔 아이를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때린 거를 거의 보고서는 학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질문은 뭐냐면 너무 거칠고 힘드니까 지금 빨리 15개월 된 애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좋은 엄마 같지 않고 내가 더 데리고 있어 봐야 뭐 얘 더 많이 때리면 맷집만 더 세지지 않냐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참 그대로 엄마의 그 뭐랄까 공격성이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건데 이미 엄마가 많이 때렸구나. 아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손방이 난타되는 거죠. 한 대로 하려다가 그냥 막 난타가 되면 이 다음에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이 엄마도 빨리 그냥 어린이집에 남의 손에 맡겨서 그냥 얼른 크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한 엄마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공격성을 그대로 애가 보고 배웠다 이렇게 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때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엄마가 해야 될 일이죠. 페스탈로치라는 학자는 가정교육 안방 수업 얘기를 했어요. 0세, 6세 때 평생 배워질 개념을 다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방 수업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교사가 엄마 아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을 행동 고쳐야 되겠다 해서 매질을 한다. 그럼 매질을 배우는 거라 혼내서 행동 고치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나중에 애만 이상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후회받자 이제 성품이라는 게 0세, 8세 때 세틀된 것이 성인기의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애하고 상호작용했느냐가 상당히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막 때려서 키운 집은 애는 상처받고 엄마는 때리는 습관만 잡고 나중에 후회받자 관계는 굉장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가 이렇게 남들하고 다른 공격적인 행동, 엄마 얼굴을 때리고 깨문다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원인 제공이 엄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는 행동은 극도로 나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좌절됐다. 이런 뜻이니까 앞으로는 애가 원하는 거를 웬만하면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줘서 애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끔 가지 않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내고를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아빠 들어오면 여쭤본다든지 아니면 아빠 들어올 때까지 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협상을 해야 되지 뭐 무조건 안 돼.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 백날 물어봐라. 이러고 애를 길을 더 세우고 더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가 이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이렇게
무는 행동까지 가고 극도로 좌절된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내가 집집마다 다 들여다보고 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할 수 없다면, 결론은 애들 행동 갖고만 얘기를 한다면 이런 케이스는 아이가 엄마와 많은 놀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하고 놀면서 때때로 엄마가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여보 얘 좀 봐 이런 것도 해 이러면서, 사실 애들한테 가장 좋은 장난감은 장난감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사람이고 부모입니다. 물론 옆집 아저씨 앞집 할머니가 못 해줘요 남의 애를. 그렇지만 가장 좋은 장난감은 부모죠. 왜? 무슨 일 할 때마다 아우 여보 우리 큰애가 이걸 했어 어디 이리 가져와 봐라. 아니 넌 이걸 어떻게 끼웠니 뭐 이러고 걸핏하면 칭찬하고 놀래주면 얼마나 신나는 장난감이에요. 저도 생각에 저는 옛날에 그 다 쓰던 화장품을 안 버렸어요. 그렇다고 애들을 뭐 이렇게 장난감 많이 사준 기억도 별로 없는데 그 다 쓴 화장품이 다 조그만 거 안 버려요. 그러면 애들을 뚜껑을 이렇게 다 닫아놔요. 하면은 그 뚜껑 여닫는 게 큰 과제고 작업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이 조용하면 또 사건 치잖아. 부엌에 있다가 큰애 이름을 부르면 조용하면 슬그머니 가서 보면요. 그 화장품을 이렇게 해서 확 틀으면 하여튼 10번에 10번 거의 다 틀고 나서 열리면 엄마 불러요. 왜 부르는 줄 알아? 엄마 나 이거 해냈어 이거지. 그러면 그때 뭐예요? 그 화장품 이렇게 틀면 열어지는데도 그거 그렇게 하면 열어지는 거야 이러면 재미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걸 해냈네. 어떻게 넌 그런 걸 할 줄 아니? 어머나 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한 과제에 대한 성취가 있는 거죠. 엄마가 내가 이걸 열었더니 칭찬해줬다. 그 다음부터 또 그 안에다 쬐끄만 레고 놓고 또 닫고서 막 부엌에 있을 때 와가지고 흔들면서 엄마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알면서도 모른다 그래야 돼. 그럼 뭐니? 그러면 또 알아맞히라 그래. 이게 뭘까? 돌멩이일까? 뭘까? 막 이런 다음에 애가 열어서 보여주면 레고 조그만 피스가 나오면 어머 레고가 이 안에 있었구나. 넌 어떻게 레고를 넣고 문을 닫을 수 있니?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랑 놀면서 신나는 일은 뭐야? 엄마가 가장 좋은 장난감이지. 칭찬해주고 놀래주고 깜짝 놀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상담 받으면서 하면요. 어떤 엄마는 그래요. 네? 그걸 때때로 애랑 놀면서 그렇게 교수님 쇼하듯이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쇼가 아니죠. 애들은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기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크는데 어떻게 이걸 쇼라고 생각해요. 어머 그렇게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원래 성품이요. 저희 신랑한테도 뭐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고 사는데 애 하나 낳아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막 이래서 갑자기 내가 깝깝했던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랑받은 애가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놀이 통해서 엄마가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왜? 나한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가장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느끼면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좋은 사람은 이웃도 좋고 세계, 그렇죠? 다 인류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본다면 가장 좋은 장난감은 누구다? 부모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된다? 많은 시간 같이 놀면서 때때로 칭찬거리 찾아주고, 그렇죠? 애가 힘들었을 땐 위로해주고, 뭘 해냈을 때는 깜짝 놀래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은 옆집 아줌마, 뭐 뒷집 아저씨 하긴 어렵고 부모가 해야 될 몫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벌써 15개월 된 애가 때리고 깨무는 거, 엄마 얼굴을 때리고 깨문다, 이것은 조금 이제는 바싹 달겨들어서 애랑 놀면서 애 입장에서 엄마가 좋은 장난감이다. 너무 엄마랑 있으면 난 너무 신나고 좋다. 어떤 애 일기를 보니까 엄마를 해바라기에 표현하고 아빠를 늘 달빛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놀이공원을 안 가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힘있게 우리하고 놀아준다. 아빠를 달빛에 보고 엄마는 해바라기로 얘기하는 그 일기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에서 애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면면이 했을 때 우리 엄마는 해바라기, 우리 아빠는 달빛, 이 정도 얘기 나오려면 좀 애하고 적극적으로 신나게 놀아주고
놀면서 애 기분을 맞춰주고 애가 늘 놀면서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엄마 얼굴을 때리고 깨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 못했다.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애들은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남편을 아빠로 생각하고 우리 집은 괜찮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좀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추억거리, 즐거운 거리, 재미난 거리를 놀면서 형성될 때 애들이 엄마에 대한 생각, 아빠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바뀐다고 생각이 들고, 요 케이스는 조금 제가 저 엄마 얼굴 때리고 깨문다 하는 건 극도로 좌절된 아이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엄마 아빠 개입이 필수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애랑 노는 시간을 많이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15개월 옳지 않다. 내 생각엔 만 36개월까지는 엄마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애가 그 공격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가 아이 컨택을 거부한다 이런 예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한 16개월 된 남자인데 이제 애들하고 놀 때 이제 공격성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러지 마 이제 이러잖아요. 그걸 안 된다고 하면은 애가 확 돌변하면서 이렇게 사람 눈을 안 쳐다보고, 그렇죠? 일단 아이 컨택 거부하면서 이제 조금 이게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요 연령대에서 좀 흔히 보일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아이 뭐 자기 방어 기제 쓰는 건데 뭐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어른이 개입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아이 컨택 한다, 아이 컨택을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자기 방어 기제로 보면서 애가 자아가 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자아를 막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조근조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생각할 것은 좀 물리적인 환경을 좀 신경 써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놀면서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면 어떤 놀이터냐. 예를 들어 큰 놀이터 가면 큰 형들이 와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아직도 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니까 막 이게 거칠게 하면 이 16개월 된 애는 좀 화도 나고 막 이러니까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고 이러면은 이제 혼자 삐진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 컨택 거부하고 고함치고 이러면 다들 또 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노는 장소를 너무 큰 놀이터를 좀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을 또 봐야 돼요. 또래 남자면서 왜 여자애들하고 잘 노는 애가 있어. 이때는 성별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때지만 그래도 남자는 남자끼리 그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근데 유난히 남자애가 여자들하고 조근조근 잘 놀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남자하고 논다 그래서 막 더 거친 형들하고 놀다가 만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비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봐서 애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놀이터보다는 작은 놀이터도 되는데 우리 아들은 아들인데 여자들하고 잘 논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왜? 놀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남하고 잘 어울려 놀면 그게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노는 장소 잘 선택을 하시고 또 유난히 그 큰 놀이터 가면 그 큰 형들이 와서 애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굳이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그 큰 놀이터 안 가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합니다. 엄마들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상담받으면 이제 이건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아니 엄마하고는 코드가 맞는데요. 애를 딱 봤는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엄마하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만나면 그 애를 봐야 되는데 그 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는 잘 안 맞고 좀 거칠어서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이 엄마하고 마음에 드는데 같이 놀 수는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애 때문에 만난 관계잖아. 근데 애 둘이서 해피하지 않는데 엄마 마음에 든다고 계속 만나는 관계도 좀 웃기는 것 같고 또
정말 엄마하고 마음에 드는데 애 맨날 싸우면 그건 만나면 안 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친구 관계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1순위는 애들끼리 화평하게 노는 애끼리 친구하는 게 좋아요. 그때 엄마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거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끼리 맞는데 애들 만나면 싸운다. 이건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친구들 모임, 친구 엄마들 모임, 이게 친구들도 좋고 엄마들 모임도 좋은 게 굉장히 하모니어스한데 요렇게 되는 팀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내가 보면 복이 많은 팀이다 이렇게 봐지고, 혹시 아닌 경우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애들이 이제 누구만 만나면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부모가 먼저 좀 그걸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애들이 크면서 공격성 같은 것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아이 컨택도 안 하면서 자기 보호를 한다. 또 그래도 안 되면 고함 쳐서 자기를 이제 뭐랄까 방어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쯤은 엄마가 되면 애들의 방어 기제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또 물리적인 환경은 좀 큰 놀이터는 피하고 큰 애들하고는 안 놀게 하면서 애가 어떤 애랑 노는지를 잘 보시고 평화롭게 사이롭게 잘 논다면 아마 이런 식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삐져서 아이 컨택을 안 하거나 나중에 안 되면 고함까지 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애를 자꾸 좋은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제일로 이제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